예, 그래서 우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로 언제부터 이 정치적인 참여가 시작됐어요?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언제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1980년대 도덕적 다수 모랄 메조리티에서 이 포월이라고 그래요. 8월이라고 여기 잘못했는데 포월 침례교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리버티 대학을 세운 분이죠. 그분 나와서 여기서 그 교회에서 특강하는 거 내가 직접 참여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난 그 굉장히 놀랐어. 아니 보수적인 기독교는 이렇게 정치에 좀 무관심한 걸로 우리 정치에 참여 안 하는 거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엄청나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바로 미국의 그 보수 우파 정치에 앞장섰죠. 그래서 그 많은 단체들 여기 포커스 온 패밀리 그 dob슨이라는 분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법과 정의센터 이런 쪽도 법과 정의 그러면 굉장히 공공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할 것 같은데 보수적인 입장이죠. 이런 단체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188쪽부터 두 가지 두 가지. 첫째는 원래는 어떤 정당하고 동일시하지는 않았죠. 우리는 기독교의 보수적 가치를 정치에 실현하려고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니까 공화당, 미국의 보수주의 정당하고 손을 잡는 거다 이거죠. 미국은 우리하고 다른 게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도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I believe in God 그래요. God이 그냥 뭐 그냥 나는 기독교를 부정한다 이렇게 하는 에이티스트는 드물어요. 샌더스 이런 사람 정도인가? 샌더스는 크리스천 아닌 것 같아요. 봐요. 지금 바이든도 입만 열면 가시고요. 뭐 트럼프는 아예 뭐 성경 들고 막 교회 앞에서 사진 찍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 토양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이 양쪽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접근하기 쉽죠. 그죠? 그러니까 다만 기독교인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당이 달라지는 걸 뿐이에요. 예를 들면 펜스 같은 사람 얼마나 보수적인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일부러 트럼프가 아주 영악한 사람이라 펜스 같이 미국의 텍사스 남부의 보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앉힌 거 아니에요. 기독교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자기네하고 입장이 많이 유사한 쪽으로 가서 결국은 친공화당이냐 민주당이니까 그게 양당 구조니까 그렇게 나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면 어때요? 기독교가 지금 정당을 이용해서 기독교적인 도덕, 가치를 정치에 실현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공화당 이쪽은 정치적인 어떤 성취, 권력이 목표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또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선거 유세장에도 예배도 드리게 하고 부흥회식의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의식해서 그리고 그래서 바로 대표 이런 기독교 기관들이 보수주의하고 손을 잡았다. 그래서 dob슨이 얘기한 게 왜
공화당 표의 43%가 복음주의 보수적인 기독교인의 표다.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으면 내가 운동을 해서 표를 안 주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들의 가치관이 잘 나타나는 194쪽에 미국 문화를 갱신한다는 게 뭐예요? 회복하는 거죠. 원래의 상태로. 그게 뭐예요? 전통적 결혼과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방송의 품위. 그러니까 좀 수준 높은, 그러니까 도덕성이 있는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버럴한 그런 방송은 안 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가족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기업의 자유의 땅. 제가 미국 가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텍사스에 가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아니 갑자기 라디오에서 그러는 거예요. Christianity is capitalism 딱 그러더라고 방송에서. 그 텍사스에서는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자본주의인가.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미국의 이런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왜 그럴까요?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그렇게 굳어졌고요. 그건 2차적으로 왜냐하면 소련이 무신론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당연히 적이죠. 기독교의 적이 막시즘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전부터 미국은 이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어떤 갈등을 미국 사람들은 특히 더 없다고 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남부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노예를 가지고 그 자본주의 농장을 운영했잖아요.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 거죠. 북부는 또 북부대로 공장을 돌리는데 유럽에서 온 값싼 이민들에게 아주 작은 굉장히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을 시키고 그 공장 생산을 엄청나게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막 해고하고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남부나 북부나 이 사유경제, 자본주의 이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개척 정신. 그러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이제 그런 종교적인 면이고 자기들이 청교도들이 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제세례파도 오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공통점이 뭐예요? 경제적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자유를 얻어왔죠. 그러니까 이 구대륙에서는 종교가 제한을 하잖아요. 가톨릭을 믿어라, 성공회를 믿어라 이런 식. 그거 싫다 이거예요. 우린 종교적 자유를 찾아왔고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찾아왔고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유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무한한 기회의 땅. 누구든지 땅이 없던 사람들도 와서 자기가 가서 개척만 하면 원래 인디안 땅이지만 정부에서 여기까지 우리 땅 해가지고 인디안 쫓아내버리고 땅을 막 주는 거예요. 링컨 아버지도 그래서 그 켄터키인가 그 시골에 가서 했잖아요. 왜냐하면 장자 상속제라 영국식 제도에 의해서 큰아들이 모든 아버지 재산을 독식해요. 링컨 아버지가 둘째거든요. 차남.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부잣집인데. 가혹하죠. 근데 영국식 제도는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땅 개척하면서 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링컨이 산속에 사는데 할아버지는 엄청 부자예요. 큰아버지도 부자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새로 와가지고 여기 기회의 땅에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땅을 가지고 자영농이죠. 소작농이 아니고 다 자영농.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셨다. 거기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유 경제가 그들의 어떤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출발점이고 그걸 전제로 해서 미국이 이렇게 계속 개척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하고 사유재산제도하고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 와서 당장 가난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게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못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 사회 체제를 바꿔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나도 아주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미국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게 결국은 조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 땅이 좁았으면 그렇게 안 되죠. 막 싸우죠. 좁은 땅에서. 근데 넓고 개척할 땅 투성이고 인디안만 다 내쫓아 버리면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죠, 진짜. 그 나중에 캘리포니아 금강 발견되면서 막 어중이 떠중이 다 가서 뭐 농사 짓고 힘들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거기 가서 사금만 채취하고 막 군만 발견하면 부자가 당장 될 수 있으니까 서부로 다 갔죠.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가 생긴 거 아니에요. 다 저 스페인인 사람들이 개척해 놓은 땅을 다 뺏어 가지고 뉴멕시코, 텍사스, 여기 캘리포니아까지 다 스페인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름이 스페인어잖아요. 로스안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의 독특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기업이 그러니까 자유의 땅이 사기업이 기독교적인 덕이라고 보는 것은. 그런데 유럽은 안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 좁은 땅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리고 땅은 다 지주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고 나중에 공장을 차려서 기업가들이 된 사람들이 소위 부르주아, 신흥 부르주아 이 사람들이 모든 부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농민에서 노동자로 변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에게 19세기까지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는 이민 가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다들 어때요? 기근이 아일랜드는 뭐 국민의 4분의 1인가가 다 굶어 죽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영국이요. 아일랜드에서 계속 농산물을 다 뺏어갔어요. 왜냐면 땅을 다 영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아일랜드 농민들은 다 감자 하나 병작해서 먹고 살았는데 감자 마른 병이 돌으니까 다 굶어 죽은 거거든요. 그걸 영국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일랜드 사람들은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병들고 그러니까 영국에 와서 최하층 노동자, 이민 노동자 아니면 미국으로 다 갔잖아요. 케네디 가족이 그런 노동자 가정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하고 미국에는 이제 우파가 잡을 수밖에.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옛날 생길 때는 어느 누구를 대변하는지 아시죠? 공화당은 이 동부의 어떤 기업가나 동부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고요. 민주당은 어때요? 중서부의 이 농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가 개척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정당이에요. 그 제퍼슨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방을 싫어해요. 주의 독립을 원하고 이 사람들은 간섭하지 마라 연방. 반연방주의고 민주당이 원래 공화당이 연방주의자들이거든요. 링컨이 공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도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전 국가가 개입하는 걸 반대하는 게 원래 민주당인데 지금은 국가의 개입을 더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민주당이 돼 버리고 지금 공화당은 물론 연방주의이긴 하지만 사기업에게 더 자유를 줘야 된다는 쪽이고요. 네. 이제 그런 쪽과 보수주의가 결합된 게 공화당이죠. 그런 독특한 미국적인 전통과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미국의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자본주의에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총기 소유도 지지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이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생존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기독교 우파의 생각이 카이퍼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거 발견 못했어요? 195쪽에 제임스 케네디라고 유명한 보수주의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얘기가 카이퍼 얘기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미국을 그리스도에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섭정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학교, 정부, 문학과 미술, 운동경기장, 오락방송, 뉴스방송, 과학적 탐구를 곧 인간사회의 모든 영역과 제도를 경건하게 지배하고 영향을 끼쳐야 한다. 네, 거의 비슷하죠, 카이퍼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시민 종교적인,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즉 국가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런 이념은 비슷하죠. 그러나 카이퍼는 완전 극보수였어요. 이 미국의 우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카이퍼하고. 소외된 그 네덜란드에서 정치할 때 네, 좀 소외된 계층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블리스 우리들을 별로 아니 그런 거보다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지지계층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지지계층하고 카이퍼의 그 이념적인 태도가 카이퍼가 어떤 출신이에요? 카이퍼가 빈곤층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장학금 받아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카이퍼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배경 때문인지 카이퍼는 굉장히 그 시골의 가난한 크리스찬들 있죠. 농민 크리스찬들의 지지를 모은 거죠. 뭐 도시에도 하층, 중하층, 뭐 상층부에도 좀 있겠지만 중하층의 지지 세력을 얻은 거예요. 그 보수적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중하층. 그래서 이 사람이 정책이 물론 국가 이제 사회주의의 대두를 반대하면서 보수는 보수죠. 그러면서 온건 보수라고 할 수 있죠. 사회주의 노동운동이나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막 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자기가 뭘 만들었어요? 기독교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대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걸 우리 무조건 보수주의는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카이퍼는. 벌써 그런 민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카이퍼가. 그래서 인기가 많았고 이 사람의 수단은 언론이에요. 언론 플레이를 매일 이 사람 교회 안 가고 매일 주일날 논설 쓰고 그거 썼잖아요. 그 스탠다르드지에다가 계속 기고해가지고 그게 수백 권 책이 됐잖아요. 나중에 300권이 넘어 400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다르죠. 그런데 미국은 이 보수가 다양한 계층이 있겠지만 주도하는 세력은 부자들이죠.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정당 지지 세력의 그 소위 그야말로 계급에 의해서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변형된 형태가 뭐예요? 이 보수적인 그 기독교 보수주의 우파 중에서 변형되는 형태가 정치만이 아니라 문화도 좀 건드려야 된다. 그게 뭐 레거시, 클래폰 그룹 뭐 등등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문화 또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이제를 받아들여서 너무 이제 이런 가족주의적인 윤리만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문화를 바꾸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악을 제어해야 된다, 억제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교회 부흥, 뭐 문화갱신 이런 거를 사회적 각성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점은 뭐예요? 그런 정치적
기독교 우파나 문화적 기독교 우파의 공통적인 논리. 지금 이 문화적 기독교 우파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낸시 피어시 알아요? 네. 낸시 피어시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이올라 대학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포용했어요. 바이올라는 원래 성령운동 학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지성화돼서 크레이크 같은 변증학자들이나 낸시 피어시 같은 기독교 세관 운동, 뭐 지적 설교 운동 하는 사람들을 많이 포용했죠. 그리고 복음주의 철학회라는 것도 만들고 이 사람들이. 하여튼 여기서 보는 문제점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다. 여전히 부정적인 어떤 적대적인 그런 방법은 좀 변화가 없는. 그렇죠. 그 적대적인 게 누구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 약간 이원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 외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는 계세요. 그렇게 좀 막연하고 네. 딱 집어서 누구예요? 비크죠. 좌파죠. 좌파의 좌파 민주당. 서울. 민주당을 막 이 사람들이 함부로는 못하지만 조금만 어떤 진보의 입장을 막 이렇게 내면은 공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주의자 막 비판. 미국에서 사회주의자가 욕이에요. 우리나라 빨갱이랑 똑같은 욕이에요. 소셜리스트 그러면 이거는 천인공노할 나쁜 놈들이에요. 막스주의자예요. 쉽게 말하면 빨갱이. 그래서 샌더스가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지만. 뭐 샌더스 같은 사람이 표 얻으면 10%나 얻을까? 이념 자체가 완전히 미국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철저한 자유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통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소련하고 대립하면서 아예 그 완전히 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다 지식인 아까 그러니까 헤게모니 전쟁에서 지식인 중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소위 진보 세력들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일종의 그 전통이 생긴 거죠. 레가시가. 진보는 소셜리즘이다. 이것들은 공빨갱이다. 그걸 이제 돌리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좌파고 우파인 거 이분은 이 어떤 적대 구도를 만들어서 기독교가 어느 한편에 들어가서 그 적을 물리쳐서 우리가 이게 기독교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 이거는 반대하는 거죠. 하여간 그게 뭐 진짜 어느 게 좋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거는 좌파에도 크리스찬이 들어서 우파를 없애는 우파를 이기는 게 목적이고 좌파는 또 우파는 또 좌파를 이기는 게 목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리는 있어요. 네, 사장은 좌파도 비슷한 어떤 이 기본 이념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또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거기에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좌파 역시도 이제 성경에 기반을 해서 이제 그 소외된 자, 소자들 이런 한마디로 여기 말하는 신화, 그 이념이 뭐라는 거예요? 좌파의 이념. 성경적. 그렇죠. 평등. 평등이 정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네. 그래서 평등을 위해서라면 자유도 조금 제한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만을 허용했더니 너무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커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들이대는 게 구약이죠. 구약의 정의관.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인 어떤 이념이 뭐냐면 평화와 어떤 회복, 그러니까 조화, 뭐 리컨실리에이션이죠. 화해 그런 이념이죠. 희망, 화해에 대한 희망 이런 거죠.
예언자적 전통.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보수에서는 예언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예언자의 뭐 전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설교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진보교회에서는 그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계몽주의의 어떤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거죠. 네네 수용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써 약간 카이퍼하고 다른 거네. 카이퍼는 반혁명당에서 프랑스 혁명은 다 나쁜 거다. 이게 세속화시키고 이 기독교를 죽인다. 이렇게 그 대립되는 면을 주로 봤죠. 그런데 이 미국의 기독교 진보파는 좌파들은 뭐예요? 아니다. 프랑스 혁명도 이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을 실현하려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토피아주의가 기독교에서 서양에서는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세속화돼서 나타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노동운동이라든지 사회민주주의 운동이라든지 다 그렇게 보는 거죠. 노예해방운동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공공성이나 공공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에큐메니칼 그런 운동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서 연결돼 있고 또 약간 부수적인 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이념이 뭐예요? 시민권. 네,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 개인의 권리, 그다음에 이건 개인주의죠. 그렇지만 일단 일반 시민의 권리, 전쟁 반대, 침략적인 전쟁 반대, 그다음에 뭐 공교육을 확산, 그다음에 의료보험 확산, 핵 확산 반대, 생태주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이것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하는 우리가 뭐 전쟁을 원해요? 성경이?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특히 신약에 와서는 전쟁을 막 하지 말라 이런 쪽이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개인의 권리 이런 기본적으로 인권 노예도 인권이 있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뭐 공교육 이런 건 안 나타나지만 인권 개념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생태주의도 있죠. 생태계 자체를 하나님의 통치로 보는 거, 생태계의 생존을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거 이런 거 다 사실 보수적인 가치에서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다 기독교 가치에 들어가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성경적 가치관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개인윤리, 사회윤리 뭐 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 좌파는 이쪽 소위 이런 사회윤리만을 강조하고 저 보수 쪽은 가족주의, 개인윤리, 가족윤리 이런 쪽만 강조하고 그런 게 이제 대조적인 거죠. 그게 문제죠 지금. 왜 이렇게 서로 나뉘었냐. 근데 약간 진보에서 나중에 그 윌리스 얘기 나오죠. 짐 윌리스가 뭘 얘기해? 낙태를 왜냐면 생명을 건 죽이는 거니까 조금 줄이도록 너무 그 낙태를 옹호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에 요구하는 거죠. 그 외에는 크게 다른 게 민주당 정책하고 다른 게 없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또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세력이 꽤 있어서 그거 건들지 마. 그건 자유야. 산모의 자유하니까 건들지 마. 그런 입장이 강하잖아요. 여성주의 입장. 그런데 이제 이 복음주의 좌파는 그래도 그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막 너무 허용하지 마라. 그런 약간의 차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하여간 분명히 이게 대립이 돼요.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 강조점들이. 같은 기독교라도 좌파하고 우파 사이에.
정의, 평화, 자유 뭐 이런 거. 근데 이 자유도 이제 보수주의는 누구의 자유를 강조해요? 물론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하지만 공유하지만 민주주의적인 중요한 게 사유재산제, 사기업 이런 걸 자유를 더 강조하고 이쪽은 무슨 자유? 개인의 평등.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자유 그걸 더 옹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급적 대립이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도 계급적 대립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 좌파의 이 이념들은 대강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방법은 어때요? 방법은 일단 민주당이 어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엔 이게 기독교 좌파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세력에 그냥 여전히 좌파도 이용당하는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비판점이고 네네네. 이분들이 하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우파랑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이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그거 여기 행동주의.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고 목회자인데 이들이 어떤 사회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정치 단체나 사회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걸 행동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노조를 만드는 것도 행동주의고 기독교 노조를 만드는 거, 기독교 어떤 보수 단체 NGO를 만드는 것도 행동주의죠. 그래서 이 행동주의가 미국의 보수 정당인 공화당과 결합하는 거죠. 연대, 완전 결합은 아니고 연대해서 이쪽을 지지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같은 세력 힘을 몰아주는 거죠. 진보도 마찬가지죠. 이제 좀 수는 적지만 이 복음주의 좌파가 이런 그 행동주의로 나가는 거죠. 소저너스라든지 뭐 이런 운동을 만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이 된 뭐 누구죠? 저 전에 대통령 오바마 같은 사람이 이런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복음주의 좌파가 길러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을 두고서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간 거예요. 민주당 하버드에 들어가서 민주당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일종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는 한쪽은 기독교 좌파, 한쪽은 민주당. 그래서 이 민주당하고 연대한 거죠. 복음주의 좌파가. 그런 방식은 비슷하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주의 우파와 공화당과 대립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대립해서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민주당이 승리할 때는 이들이 승리한 거고요. 복음주의 좌파가 그쪽에 이제 공화당이 승리하면 복음주의 우파가 승리한 거고. 그럼 일종의 정치적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네 목소리가 있어요. 그럼 민주당의 정권에서도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타협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내부적 타협을 하겠죠. 그런데 수적으로는 기독교 복음주의 신자들 중에 누가 더 많아요? 우파가 훨씬 많으니까 우파의 영향력이 공화당 내에서 기독교 우파의 세력이 훨씬 세죠. 이쪽 민주당에서 기독교 좌파의 영향력보다는 그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민주당에서도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진보 그들도 일종의 기독교 좌파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이런 운동하고 상관이 없어도 자생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 나가면서 진보적인 그 미국에서는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민주당에 들어간 거거든요.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 공유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가 깊이 양쪽에 양대 정당에 들어가서 개입하는 게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대부분이 보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의 대다수, 목회자의 대다수가 보수이기 때문에 80% 이상, 90% 가까이가 보수이기 때문에 치우친 거예요. 이 기독교가 어느 쪽을 지지해요? 보수정당, 이쪽 국민의힘, 뭐 이런 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진보 정당인 이쪽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크리스찬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진보당의 영향력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세겠어요, 작겠어요? 작아요. 왜냐면 저기 지지 세력이 적으니까, 표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저 비종교적이고 무신론적 성향을 가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세력이 있잖아요. 그 아니면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기본 지지 세력이. 근데 요 세력만 가지고는 사실 아까 그람시가 얘기한 것처럼 정권 잡기가 어려워요. 예. 저번에는 뺏어온 거죠. 이쪽이 너무 못해서. 박근혜 때문에 국민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수가. 95%까지 박근혜를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된 거죠. 그때 권력을 가져온 거고요. 그거는 정말 천우신조지 자기네 힘으로 지지 세력을 많이 모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1대1 대결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져온 다음에 이번에는 총선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운아예요. 행운아. 문재인 대통령. 그죠?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에 실패해가지고 힘이 빠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등을 돌리려고 하는데 뭐가 났어요? 아베가 나와가지고 또 막 공격하니까 할 수 없이 반대. 그래서 소부장 해서 친기업 정책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일본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경제에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또 뭐야 코로나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린 뉴딜하고 막 지금 막 대기업들하고 이제 민주당이 막 합종 연행하거든요. 그죠? 삼성도 봐주기 하고요. 삼성이 벌써 칠려면 벌써 쳤죠. 지금 계속 끌면서 어떻게든지 국민 눈치 보면서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삼성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내리막길이잖아요. 삼성 그다음에 현대하고는 다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다 불법 했는데 그 손잡잖아요. 막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삼성하고는 공개적으로 하기 좀 껄끄러우니까 현대하고 막 공개적으로. SK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맛을 한 거예요. 대기업하고 손을 안 잡으면 결국 표를 잃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좀 살리고 이제 그런데 못 살리는 건 뭐예요?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세금 왕창 걷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막 현금으로 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제 거기서는 그런데 이게 힘들죠. 지금 워낙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친기업 정책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세금은 많이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정책과 조세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가면서 경제 정책은 친기업 쪽으로 나가요. 두 가지로. 옛날에는 막 경제 정책도 굉장히 사회민주적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저임금 높이고 근로시간 제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기업을 막 제한했는데 그래가지고는 경제 내리막길이니까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이제 다음 선거에 대선에서 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친기업 정책하고 이쪽에 대선에서 이제 이쪽은 인물이 없잖아요. 보수가. 그리고 체제 정비도 잘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윤석열 같은 사람들만 이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면 이기는 거예요. 이쪽은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더 5년 정권을 얻을 수 있죠. 이제 코로나만 잘하면 코로나는 이제 소나기에 딱 넣었어요. 조절해요, 조절. 좀 풀어줬다가 그러면서 한 100명으로 떨어지면 좀 풀어줘요. 경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300명 올라오면 또 조여요. 지금 완전히 완숙한 경제에 이르렀어요. 지금 조이잖아요. 조금 더 많아지면 2단계 딱 해서 확 조이고 그리고 또 좀 내려가면 또 풀리고 해서 백신 뭐 내년 5월, 4월 이쪽에 나올 거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히 끌고 가서 이제 이
혜택을 보는 거죠. 계속 민주당은 대선까지 가서 바로 우리가 경제를 살렸다. 이거 그렇게만 하면 다음 정권은 5년은 보장되는 거고.